의도했던 안 했던 미국과 러시아 간의 LNG 우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천연가스 수요의 대부분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충족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EU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꽤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들어왔던 가스 물량 중에 줄어든 물량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대부분은 LNG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연가스의 공급은 많이 있으나 LNG 시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LNG 시장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LNG 쟁탈전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LNG 공급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도했던 안 했던 미국과 러시아 간의 LNG 우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천연가스 수요의 전량을 LNG 형태로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간에 소리 없이 진행되어 왔던 LNG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의 새로운 LNG 수요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총 천연가스량은 얼마나 될까요? 약 153bc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천연가스관을 풀었다 잠갔다 함으로써 그 양이 확 줄었습니다. 2022년 말까지는 약 100bcm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EU는 50에서 60bcm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50에서 60bcm은 우리나라가 연간 사용하는 양하고 비슷합니다. 유럽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역내 생산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LNG로 수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장 시설을 한 90%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존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히트펌프나 아니면은 그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온도 조절을 통해서 춥게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LNG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밥을 한다거나 샤워할 때 물을 데운다거나 할 때 모두 LNG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 LNG에 대한 공급 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그럼 글로벌 LNG 시장의 공급 체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맥켄지 보고서 중에 LNG 시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표를 이해하면 글로벌 LNG 시장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BCM이 아닌 밀리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행은 수출국을 의미하고 열은 수입국을 의미합니다. 박스의 왼쪽 반쪽은 2020년도에 물동량이 적혀 있고 박스의 오른쪽 반쪽은 2021년도에 물동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색깔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2020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으면 까만색으로 표시했고 2에서 5% 증가했으면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하늘색으로는 0에서 2% 증가한 경우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는 붉은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내로 감소한 경우는 연한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마이너스 2보다 더 감소한 경우는 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한번 표를 읽어볼까요? 아프리카의 맨 우측 박스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총 수출량이 41밀리언 톤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43이죠. 그리고 가장 증가를 많이 한 곳은 아시아입니다. 2.5에서 4.6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되는데 LNG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팟에서 각 나라에서 부족한 경우 조금씩 사가기 때문에 타겟 집중되는 시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주를 한번 볼까요? 호주의 맨 오른쪽 박스를 보면은 2020년도는 77.8이었고 수출량이 2021년도는 79.2였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숫자는 증가율을 얘기합니다. 2% 증가했죠. 그런데 주요 소비국은 어딜까요? 중국이 2020년에 29.4, 2021년에 31.4를 소비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이 42.3, 43.2 이렇게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타겟 주요 핵심 시장은 중국과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물량을 소비해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면은 2020년에는 23.3, 2021년에는 24.4로 6%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소비국은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기타국은 여러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오만,
파푸아뉴기니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카타르를 한번 볼까요? 맨 오른쪽 박스를 보면은 2020년 79.4, 2021년 79.8 해서 1%가 증가했죠. 그런데 주요 소비국을 보면은 어딘가요?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포함해서 주로 23에서 25 이렇게 소비를 했죠. 그 다음에 많이 소비한 나라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카타르의 주요 소비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아시아에서도 11.7, 12.5가 소비됐네요. 러시아를 한번 볼까요? 러시아의 경우는 대부분 유럽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LNG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이 비슷한 양을 수출을 했네요. 러시아산 LNG의 주요 소비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유럽입니다. 지금 우리 표를 가로로 읽고 있는데 가로는 수출국 입장에서 많이 수입한 국가들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경우 맨 오른쪽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46에서 2020년에 46에서 2021년에 69.9로 5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까만색이죠. 그래서 주로 수입하는 국가를 보면은 미국 대륙 자체 내에서 13 밀리언 톤을 소비를 했고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보면은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12에서 17.7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19.2에서 22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표를 세로로 보면은 수입국 입장에서 총 수입량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의 숫자가 크면은 수입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일본, 대만이 가장 수입량이 많고 까만색인 거는 5%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보다 많죠. 한국, 일본, 대만이 합친 게. 이 표를 다시 요약을 하면은 아프리카산 LNG는 유럽에 보내주고 호주산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에서 소비합니다. 말레이시아산도 한국, 일본, 대만이 주로 소비처고 카타르산도 한국, 일본, 대만 플러스 유럽이 주로 소비처입니다. 미국산은 유럽,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미국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산이 51%가 증가했다라는 거고 LNG의 대부분은 동아시아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이 새로운 물량을 LNG 물량을 뺏어가게 되는데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금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LNG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LNG 가격이 곧 오른다라는 거는 각각 가정에 배달되는 가스료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가스료가 오르면 다 물가가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폭발적인 물가 상승이 앞으로 더욱더 예상이 됩니다. LNG 수급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가스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LNG 가격이 계속 오를 건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글로벌 가스 수요를 한번 볼까요? 2020년에서 2050년까지 수요를 예측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37년을 정점으로 해서 수요가 전체 글로벌 가스 수요는 천연가스 수요는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섹터를 좀 놓고 보면은 자기 영역 내에서 자가 소비하는 비율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데 LNG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LNG 비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그 의미는 LNG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20년에서 2035년 구간 동안 예측해 놓은 걸 보세요.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 비율은 줄어든 대신 LNG는 13%에서 18%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전체적으로 가스 수요는 줄어들지만은 LNG 포션만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18%에서 23%로 오히려 전체 가스 수요 중에 LNG 수요가 더 높습니다.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에서 펴낸 장기 LNG 수요 공급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 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수요 곡선입니다. 2030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오차를 가지고 쭉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50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오차를 가지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공급 캐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서 공급할 수 있는 캐파는 점점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죠. 건설 중인 것도 점점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고 카타르가 시설을 확충했을 경우에도 다 포함해도 공급 시설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공급 부족 면입니다.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FID 추정치로 2050년까지 2억 3천만에서 2억 7천만 톤의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프리-FID라는 것은 최종 투자 의사결정 되기 전에 추정치를 가지고 추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캐파도 증설이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의 내용 연수가 다 되어가 있고 진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압도적으로 LNG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LNG를 시장을 놓고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LNG 공급망은 캐파를 증설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LNG 서플라이 체인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천연가스를 추출하면 이거를 168도로 냉각해서 액화시키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화시키는 시설이 구비된 항구가 필요하겠죠. 배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액화 시설이 갖춰진 저장 장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 측면에서 보면 파이프라인보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배로 실어 날려야 되기 때문에 LNG선이 필요합니다. 액화 시설을 갖춘 LNG선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파이프라인은 틀면 나오지만은 배는 운반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운반하는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액화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귀화한 시설을 갖춘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은 천연가스를 100% LNG 형태로 수입하기 때문에 LNG 터미널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LNG 터미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LNG 전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을 먼저 말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LNG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앞에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20-30년 동안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LNG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좋은 점은 LNG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설 공사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LNG 캐파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플랜트 산업일 겁니다. 엔지니어링은 정유시설이나 아니면 터미널을 건축하는 데 많이 그 시장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요.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LNG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NG를 운반하는 배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바로 추출해가지고 냉각시키는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 FLNG라는 배인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입 항구에서는 FSRU라고 그래가지고 배에서 재기화시키는 그런 배들도 있습니다. LNG선을 개조하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LNG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LNG선을 보시면 동그란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 일반 유조선처럼 평평하게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이렇게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드는데 이걸 모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모스 타입은 공기의 내압성이 좋아서 충격이나 이런 데 강한 대신에 실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간 이용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스타일을 많이 좋아합니다. 멤브레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용량도 많고 이거를 키우기가 대형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LNG를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멤브레인 스타일의 배를 선호합니다. 몇 년 전에 카타르에서 한꺼번에 100여 척의 LNG선을 발주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에도 LNG선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LNG를 이제 러시아에서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딴 데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의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뉴스를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그 LNG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터미널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쪽에 계속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나라의 LNG 수출량과 LNG 수입량은 전적으로 LNG 수출 터미널과 수입 터미널에 의존합니다. 천연가스 생산국별로 수출 터미널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리고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GOTV는 PPT 이론의 관점에서 시사와 경제 그리고 역사를 분석하여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PPT는 플레이스, 터, 피플, 사람, 그리고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